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신축 전세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신혼부부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걸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소득은 높은데 아직까지 자산 형성이 크게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신축 전세 절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큐레이팅에서 신혼부부가 인제 신청을 했는데 광명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광명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맞벌이 신혼부부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신축 전세에 살고 있는데 2년 만에 2 억이 올랐어요. 4 억이었는데 6 억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신축에 한번 살아 보니까 신축을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축으로 가죠? 그냥 차라리 급지 조금 낮춰 가지고 다른 신축 전세로 갈까요? 저쪽 밑에 보니까 시흥 쪽도 있고 검단 쪽에도 인제 신축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좀 낮더라고요. 차라리 이쪽 가 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한 번에 상급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을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조언을 드렸을까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시크릿 큐레이팅 수강생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분들은 연소득이 세후로 1.5 억이니까 꽤 많이 버는 편에 속하는 신혼부부였습니다. 물론 요즘 2 억, 3억 버는 부부들도 꽤 많지만 1억 5천 정도를 세후로 벌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래보다 꽤 여유로운 부부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수강생의 사연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금성 자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세에 들어가 있는 2 억과 전세자금 대출 요거밖에 없고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부부였는데 실제 내 세후 소득은 1.5 억이나 되는데 자산은 2 억밖에 모으지 못했으니까 소득 대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자산 형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실제 자산을 비교해 보니까 꽤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분들이 빠진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축 전세의 함정에 빠진 건데 사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을 이분들은 믿지 않은 거죠. 두 분 다 구축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신축 전세의 맛을 보니까 확실히 사람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어떤 게 바뀌었냐? 일단 착각의 늪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리브하고 있는 집이 곧 나의 능력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나의 능력치는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이렇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사시는 곳의 84제곱의 매매가가 한 15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거보다 평수가 작은 거고 작은 평수로 한다라면 한 12억 정도라고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 전세가가 6 억이고 매매가가 12 억이면 사실 자산의 격차는 2배 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집에 내가 살고 있으니 내 자산도 12억 정도야.'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비가 통제가 불가해집니다. 자, 이렇게 착각의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비 통제가 불가해집니다. 이웃들의 수준에 맞춰서 혹은 직장 동료의 씀씀이에 맞춰서 내 눈높이와 씀씀이가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냥 띵까띵까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통제가 불가해지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돈 모으기 가장 좋은 신혼 시기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신혼 시기 때 돈을 모으지 못하면 사실은 골든타임이 지나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일단 돈 들어갈 일이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 학령기에 접어들면 돈을 실제로 잘 모으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돈 모으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 때 신축 전세의 함정에 빠져서 돈을 모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좋은 집에 전세를 살잖아요. 그러면 눈높이가 올라가요. 그리고 불편함이 전혀 없죠.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까. 커뮤니티 시설 좋죠. 주변의 인프라도 괜찮죠. 출퇴근도 괜찮죠. 그리고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와 좋은 집 산다."라고 인정도 해 주죠. 그러니까 전혀 불편한 게 없고 눈높이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하죠. '이 정도는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소비의 합리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그때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은 지출 폭발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거를 내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니까 자산 형성에 실패하게 되고 자산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크릿 큐레이팅 문의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사실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지금 당장의 완벽한 집이 아닙니다.
저는 신혼 때일수록 몸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세를 떠돌면서 남의 집에 돈을 깔아둔 행위를 멈추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내 집을 마련해서 자산 격차를 좁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 전세에 사는 것보다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내 집에서 자산을 형성해서 그 자산을 바탕으로 증식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지라는 겁니다. 이분들처럼 고소득의 저자산인 부부의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산을 모을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지금은 여러 LTV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대출 활용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하락장이 오면은 대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대출은 고소득일수록 잘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 범위 내에서 최대 레버리지를 써서 상급지 점프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평가된 아파트를 보는 눈을 키워서 뭐 특히 인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같은 호재가 있는 단지들이 있죠. 이런 단지들을 잘 사기만 한다. 그리고 2년 4 년을 잘 버티기만 한다면 부담대 상환하면서 자산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실거주 만족도를 쪼끔 포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신축 전세보다는 구축이나 아니면은 완전 오래된 구축에 몸테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는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럼 어때요?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데. 자산을 증식한 다음에 다시 신축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신축 전세를 살면서 '한 방을 노려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훨씬 더 길을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 저자산 부분은 대출을 활용해서 저평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저평가 아파트로 2년 4년 버틴 다음에 갈아타기 하는 것. 이게 조금은 느려 보여도 가장 확실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 돼요. 소득이 자산으로 바뀌기 위한 강제 저축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집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하셔야 되는 거 특히 4 개만 제가 뽑아 봤습니다. 일단 여행은 1 년에 딱 한 번만 가세요. 한 번도 안 가면 좋긴 한데 이걸 정말 포기 못 하겠다 그러면 딱 한 번만 가세요. 그리고 외식이나 배달 같은 거 많이 해 먹는데 신혼부부 때는 그냥 마트에서 사 가지고 그냥 해 먹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 태어나면은 사실 이렇게 맘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나 배달에 쓰는 돈 좀 제한하고 그리고 명품 사는 거 안 됩니다. 옷이나 그다음에 가전 이런 거 업그레이드하는 거 이런 것도 줄이셔야 돼요. 특히 차 바꾸고 사치성 소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은 절대 신축 전세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것들을 금지하는 게 평생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2-3년 정도만 마인드를 이렇게 바꾸면 그 이후에는 좋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인제 잡히거든요. 그다음에 자산 증식을 하고 나서 얼마든지 쪼끔씩 풀어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열어 놓고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자산 증식하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저는 부자로 가는 두 개의 바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소득의 바퀴고 하나는 자산의 바퀴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의 바퀴와 자산의 바퀴가 동시에 맞물려서 돌아가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소득의 바퀴만 굴러가거나 자산의 바퀴만 굴러가면 한쪽으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소득이 높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다고 부자가 절대 아니죠. 단지 그냥 부자가 될 확률이 남들보다 조금 높을 뿐입니다. 이 소득을 바탕으로 자산의 바퀴를 굴려서 자산을 증식해야지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의 바퀴와 소득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신혼부부들 주식이나 코인을 해 보신 분들은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냥 신축 전세 편하게 살면서 '나 주식이나 코인 혹은 내가 나중에 청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한 방에 업그레이드 갈 거야. 그냥 한 방에 상급지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한 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각생이라면 내가 남들보다 자산 형성이 늦었다면 땀나도록 정말 뛰어야 됩니다. 방향만 맞다면 느려 보이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침반 설정을 잘하고 이 시간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그냥 정석적인 길을 가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저자산의 경우에는 시간에 베팅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합니다.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하려고 주식 크게 하고 뭐 레버리지 투자하고 세배 투자하고 그다음에 쇼세 베팅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자산의 격차가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느려 보이더라도 시간에 베팅하는 전략, 그리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꾸준히 차근차근 모아 가지고 가는 전략이 훨씬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소득 저자산 신혼부부의 조언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신축 전세에 살고 계시다면 저는 신축 전세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와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